러시아가 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 최강 군사 강국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경제난이 겹치며 국내 민심은 날로 흉흉해지고 있죠. 최근 레바다 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분적 동원령 발표 후 러시아인의 47%가 불안 공포 충격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모스크바를 비롯한 각지에서 동원 반대 즉흥 시위가 열려 수십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의 이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러시아 유력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러시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그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러시아와 세계 강대국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많은 이들이 군사력만이 국가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몇 개월 전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경험을 했어요. 저는 러시아 국방기술연구소에서 무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니콜라이 이바노프입니다. 제 직업은 여러 나라의 무기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것들의 효율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특히 전투 상황에서 장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죠.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모스크바의 겨울태양은 아직 지평선 아래에 숨어 있었죠. 제 작은 아파트는 아직 자고 있는 아내 옐레나의 부드러운 숨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둘 다 우크라이나로 떠나거든요. 옐레나는 외과 의사로서 의료팀에 합류할 예정이고 저는 특별 임무를 맡았습니다.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국가의 군사 및 지원 장비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부엌에서 저는 진한 블랙커피를 만들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파란 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동안 최신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짙은 갈색 머리를 얼굴에서 뒤로 넘기며 화면에 집중했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또 의료 장비를 보냈다는 보고서네. 저는 경멸적으로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저는 항상 진정한 힘은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어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들의 첨단 무기로 존경받을 만하죠. 하지만 한국? 그냥 싸구려 휴대폰이나 만드는 곳 아닌가? 저는 항상 한국을 그저 의료 장비를 보내는 척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척하는 작은 나라로 봐왔어요. 다 보여주기식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친절함으로 포장된 정치일 뿐이지 실질적인 가치는 없어. 커피 향이 우리의 작은 부엌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읽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국기 상징이 있는 한국 의료기기 사진들이 저를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장비가 그렇게 특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외교부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제 여동생 소피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고 한국 정부의 국제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조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내가 말한 것 잊지 마. 그녀의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비상 상황이 생기면 한국 의료팀을 찾아봐. 그들의 장비가 최고야. 내가 진행했던 자료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생존율이 다른 모든 팀보다 30% 높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소피아는 똑똑하지만 너무 쉽게 감명받아요. 그녀의 학술적 연구와 통계보다 제 자신의 현장 분석을 더 신뢰해요. 뒤에서 옐레나가 부엌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금발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이미 의료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또 한국 지원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있니? 그녀는 제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응. 다들 왜 그게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냥 약한 국가의 홍보 전략이야. 옐레나는 커피를 따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것이 무기와 힘에 관한 것은 아니야, 니콜라이. 때로는 그저 생명을 구하는 것일 뿐이야. 내 동료들이 말하길 그들의 장비는 정말 놀랍대.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옐레나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종종 의견이 다릅니다. 그녀는 의료활동을 순수한 것 정치적 목표 없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봐요. 저는 모든 곳에서 숨겨진 동기를 봐요. 그건 제 일의 일부니까요. 짐 싸는 걸 마무리하자. 저는 주제를 바꾸며 말했어요. 2시간 후에 수송차가 출발해. 우리는 아파트 안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순간의 물품들을 모았어요. 저는 전술조끼와 노트북을 쌌고 옐레나는 여분의 의료용품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접어넣었어요. 제가 더플백을 닫으면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소피아의 경고가 계속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한국 의료팀을 찾아봐.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저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이나 경고가 아닌 사실과 증거를 다뤄요.
제 보고서는 항상 존중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감정이 제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고 세상을 명확하게 보니까요. 수송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눈이 우리 주변에 부드럽게 내리며 모스크바를 하얀색으로 덮고 있었죠. 준비됐어? 옐레나가 제 손을 꼭 쥐며 물었어요. 준비됐어. 저는 이상한 느낌이 남아있음에도 대답했어요. 우리 밴이 아파트 건물에서 멀어지면서 저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떠나는 삶을 뒤돌아봤어요. 제가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힘, 기술, 그리고 한 나라를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제 믿음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전받게 될 거예요. 배는 공항을 향해 달렸고 우리를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순간으로 데려갔습니다. 24시간의 힘든 여정 끝에 우리의 군용 수송기는 거친 충격과 함께 착륙했어요. 덜컹거리는 군용 트럭을 타고 난 후 저희는 마침내 우크라이나 북부의 최전선 의료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와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자 겨울 공기가 제 폐 속에서 얼음처럼 느껴졌어요. 의료시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 건물 대신 연결된 텐트들과 작은 이동식 구조물들이 보였어요. 적십자 깃발이 차가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건물 사이를 서둘러 오갔고 추운 공기 속에 그들의 숨결이 보였습니다. 의료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해야 해. 옐레나가 잠시 제 손을 꼭 쥐더니 메인 텐트를 향해 서둘러 가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천천히 따라갔어요. 제 노트북과 디지털 태블릿을 꼭 쥐고요. 제 일은 의료 장비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군사기술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임무 브리핑에서 현장에 있는 모든 기술 장비를 평가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요 치료구역으로 들어가면서 기계들과 장치들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밝은 화면이 있는 작은 상자 모양의 장치들이 한 줄로 있는 것이었어요. 각각에는 분명한 표시가 있었죠. K-MED라고 인쇄된 옆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한국 국기가 있었어요. 환자들이 이 기계들에 연결되어 있었고 혼란스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삐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한 우크라이나 의사가 제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습니다. 한국 장비를 처음 보시나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인정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화려한 외관만 있는 건가요? 의사의 피곤한 얼굴이 살짝 찌푸려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효과가요? 그것들은 놀라워요. 지난주 심한 폭격 중에 12시간 동안 전력이 끊겼어요. 이 모니터에 연결된 환자들은 한 명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계속 작동했거든요. 우리의 러시아제 장비는 30분도 못 갔어요. 저는 이것을 제 노트북에 적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마도 운이 좋았던 거겠죠. 한 번의 성공으로 장비의 질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운이요? 의사가 웃었어요. 이건 세 번째 정전이었어요. 매번 같은 결과였죠. 그날 저녁 우리가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작은 휴게실에서 옐레나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일부 의료진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저를 불러왔어요. 니콜라이, 이것 좀 봐. 그녀는 태블릿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초음파 스캔은 정전 중에 찍은 거야. 선명도를 봐. 우리의 표준 장비로는 특히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품질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저는 이미지를 보며 잠시 놀랐지만 곧 무관심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저 의료 장비일 뿐이야. 첨단 무기 시스템은 아니잖아. 게다가 한 번의 스캔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옐레나의 얼굴이 침울해졌어요. 때로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니콜라이. 이 장비는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어. 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한지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녀의 말은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아팠어요. 그날 밤 우리의 공유 숙소에서 재간이 침대에 누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여동생 소피아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계속 울렸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한국 의료팀을 찾아봐. 왜 그녀는 그렇게 고집스러웠을까요? 그녀가 보내준 통계 자료를 다시 살펴봤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도착 후 10일째 되는 날, 저는 한국 장비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어요. 군사 장비 평가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고, 저는 제 임무를 확장하여 지원 장비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규 군사 평가 작업을 하는 척했지만 계속해서 의료장치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젊은 군인이 들어왔어요. 그의 다리는 파편에 의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그를 K-MED 휴대용 X선 시스템에 연결했어요. 몇 초 내에 그들은 금속 파편들이 정확히 어디에 박혀 있는지 보여주는 상세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다른 밀도를 어떻게 강조하는지 보이세요? 한 간호사가 동료에게 설명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기존 X선으로는 놓칠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속 파편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저는 의사들이 상세한 이미지를 가이드로 정밀하게 파편을 제거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 기술이 없었다면 그들은 감염이나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파편들을 놓쳤을 수도 있었어요. 인상적이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스스로도 놀라면서요. 하지만 곧 제 본능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용한 거죠. 실제 전장에서는 이게 바로 실제 전장이에요. 한 의사가 작업을 멈추지 않고 날카롭게 말했어요. 제 일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운 좋은 성공이나 예외로 분류하고 싶었죠. 제 경력은 군사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어요. 만약 제가 이 의료기술이 진정으로 혁신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제가 또 무엇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밖에서 상자 위에 앉아 먼 길을 따라 이동하는 군용 차량들을 지켜봤어요. 제 노트북은 비어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보고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폭발음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전쟁 지역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죠. 무기와 의료 장비 모두 가능한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되고 있는 곳이요. 아마 소피아가 맞았을지도 몰라.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그 말은 추운 공기 속에서 숨결의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안으로 돌아갔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제가 필요로 하는 증거가 가능한 가장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곧 올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료기지에서 일을 계속하는 동안 사흘이 더 지났어요. 저는 군사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가끔 의료팀이 한국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 내면의 갈등은 깊어졌어요. 두 차례 더 응급 상황에서 K-MED 장비가 다른 장비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제 오랜 신념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도착 2주째가 되는 날 저는 작은 사무실 공간에 앉아 보급품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옐레나는 주요 치료 텐트에서 일하고 있었죠. 겨울 햇살이 플라스틱 창문을 통해 약한 빛을 들이우는 동안 저는 태블릿에 메모를 입력했습니다. 폭발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왔어요.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였어요. 다음 순간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시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제 아래바닥이 떨렸어요. 먼지와 잔해가 천장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힘이 저를 벽으로 던져 제 폐에서 공기를 빼앗았어요. 제 머리가 맑아졌을 때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귀에서 울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비명소리뿐이었어요. 불빛이 깜박이다가 꺼졌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었지만 몇 개의 희미한 불빛만 켜졌어요. 옐레나, 저는 그녀가 주요 치료구역에 있다는 것을 갑자기 기억하며 헐떡였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통해 밀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몇몇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로 세게 뛰는 가운데 주요 치료구역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제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천장의 일부가 무너졌어요. 의료 장비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떨어진 지지 빔 아래에 옐레나가 누워 있었어요. 안 돼. 저는 그녀 곁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움직이지 않았는지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제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갈라지며 소리쳤어요. 저는 맥박을 찾아 그녀의 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맥박은 있었지만 매우 약했고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해요. 저는 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 소리쳤어요. 우리 주변에서 의료팀은 혼돈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표준 의료기계들이 전력 손상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어요. 몇 개의 비상등이 방 전체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 익숙한 상자 모양의 장치를 들고 제 옆에 나타났어요. 한국 국기가 그 측면에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K-MED 휴대용 인공호흡기였어요. 비켜주세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하며 옐레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빠르고 숙련된 동작으로 그녀는 기계를 옐레나에 연결하고 켰습니다. 즉시 그 장치는 작동하기 시작했고 제 아내의 폐에 산소를 공급했어요.
디스플레이가 켜지며 그녀의 생명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원이 나갔는데도 작동할까요?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최소 8시간의 배터리 수명이 있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백업 유닛도 있어요. 저는 옐레나를 위해 숨을 쉬게 하는 그 기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녀의 가슴의 규칙적인 오르내림은 이제 완전히 이 장치. 제가 며칠 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한국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인공호흡기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상징을 따라갔어요. 대극 상징, 상반되는 힘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는 하늘과 땅, 생명과 죽음. 그 순간 저에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정치나 국제관계나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의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과소평가했던 나라의 기술 조각이 그녀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의료팀은 가장 위급한 환자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을 시설의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옐레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K-MED 인공호흡기는 우리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계속 작동했어요. 다른 러시아산 장비들은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계속 오작동하거나 멈춰버렸지만 한국 장비만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나라의 기술적 우수성을 직접 목격했고 그것이 제 아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겸손해졌어요. 저는 그녀 곁에 머물며 기계의 규칙적인 리듬을 지켜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한 의사가 그녀를 확인하러 왔어요. 그녀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문장을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목에 뭉친 덩어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저는 인공호흡기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그것의 조용한 진동을 느꼈어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누구도 들을 수 없었지만 속삭였어요. 저는 너무 틀렸어요. 제가 수년간 살아온 확신 군사력이 국가 힘의 유일한 진정한 척도라는 제 믿음은 단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해의 경계를 넘어섰고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침빛이 손상된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저는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진실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든지 말이에요. 다음 사흘 동안 옐레나는 의식이 없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한국 인공호흡기는 계속 완벽하게 작동했고 그 부드러운 진동음은 제 세계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강요할 때만 식사하고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서 짧은 낮잠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옐레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는 저는 시설 전체의 한국 의료 장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제 분석가의 마음은 제가 이 모든 해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의료팀의 책임자인 다리아 막시모바 박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친절한 눈을 가졌지만 그녀의 리더십 강점을 보여주는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기 분석가군요, 맞죠? 그녀는 옐레나의 생명 징후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우리 장비를 검사하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장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어떻게 계속 기능하는지 말이죠. 저를 무시하는 대신 다리아는 미소 지었어요. 회진 후에 저와 함께 와요. 보여드릴게요. 2시간 후 다리아는 저를 한국 의료장치들로 가득 찬 작은 저장실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노트북보다 크지 않은 휴대용 X선 기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전원 없이 12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어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이미지 품질은 3배 크기의 기계보다 더 좋고 너무 간단해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현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녀는 저에게 더 많은 장비를 보여주었어요. 며칠이 아닌 몇 분 안에 결과를 제공하는 혈액 분석 키트, 일반 장비가 놓칠 수 있는 부상을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장치,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추적하고 문제가 생명을 위협하기 전에 의사에게 경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요. 이건 단지 좋은 기술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이건 혁명적이에요. 다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에요. 모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날 밤 저는 국방부의 제 상관에게 안전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본 것을 설명하고 제 보고서의 초점을 바꿀 수 있는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빠르게 왔어요. 원래 임무에 충실하세요. 우리는 의료 장비가 아닌 무기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원 프로그램은 단지 홍보용일 뿐입니다. 그의 말을 읽으며 저는 이상한 냉기가 제 안에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일주일 전에 제가 말했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틀린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들렸어요.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발견했어요. 민호라는 한국 의사가 새로운 보급품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인공호흡기 중 하나를 검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어요. 저희 장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었어요. 매우 그래요. 저는 대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성능을 달성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민호는 1시간 동안 한국 의료기술 뒤에 있는 철학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 작동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현대적인 병원뿐만 아니라 재난지역, 외딴 마을, 그리고 전쟁 지역에서도요. 왜 이런 접근 방식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요? 저는 물었어요. 민호는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일부 국가들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보다 무기를 과시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문제죠.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제 전체 경력 동안 그런 사고방식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폭발 사고 5일 후 옐레나는 마침내 눈을 떴어요. 그녀의 첫 의식적인 움직임은 제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그날 아침에 제거된 호흡 튜브 때문에 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폭발이 있었어.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며 설명했어요. 천장의 일부가 당신 위에 무너졌어. 그녀는 침대 주변의 장비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한국 모니터링 시스템에 집중했어요. K-메드가 당신을 구했어.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내가 무시했던 기술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을 살려준 거야. 약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드디어 보는구나. 다음 날 저는 첫 번째 진짜 시험에 직면했어요. 제 상관이 모스크바에서 화상 통화를 했는데 그의 얼굴은 엄격했습니다. 당신은 2번의 보고서 마감일을 놓쳤소, 이바노프. 우리는 적 무기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분석이 즉시 필요합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의료기술이 전선 전체에서 결과를 바꾸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받을 만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것은 당신의 임무가 아닙니다. 내일까지 무기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징계 조치를 받으십시오. 그가 연결을 끊은 후 저는 제 선택지를 저울질하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제 경력, 제 평판, 제 보안 허가까지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하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목격한 것을 보지 않은 척할 수 없었어요. 이 분쟁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술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가장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쓰기 시작했어요. 제 상관이 요구한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 의료혁신과 그것이 어떻게 전장의학을 재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타이핑하는 각 단어와 함께 저는 제가 이전의 사람에서 멀어지고 제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은 강력한 사람들이 이 진실을 묻으려고 할 것이고 다가오는 날들이 제 용기를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폭발 사고 후 2주가 지나자 옐레나는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했어요. 의사들은 며칠 전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우리가 모스크바로 돌아갈 때 그들의 휴대용 모니터링 장치 중 하나를 가져가라고 주장했어요.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네요. 민호 박사가 저에게 작은 기계를 건넸을 때 저는 말했어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정규 절차에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환자들을 신경 써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시설의 작은 사무실에서 다리아와 만났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 의료 시스템의 모든 성능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생존율, 회복시간, 장비 신뢰성을 보여주는 3개월간의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당신의 상관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다리아는 제가 파일들을 안전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을 보며 경고했어요. 아마도요.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고 전해져야 해요. 저는 밤새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그것은 제 상관이 요구한 무기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한국 의료기술이 다른 장비가 실패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였어요. 저는 상세한 사양, 성능 지표, 그리고 사례 연구로 옐레나의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저는 3곳에 사본을 보냈어요. 러시아 정부 부서에 공식 제출, 여동생 소피아의 외교 접촉처에 암호화된 버전,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옐레나의 의료 동료들에게 3번째 사본을요. 제 공식 보고서가 사라지더라도 진실은 살아남을 것이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우리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옐레나는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에 다가올 일에 대비되어 있어?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작은 창문 밖으로 아래의 구름을 바라봤어요. 아니. 하지만 어쨌든 하고 있어. 그녀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게 용기야. 우리가 돌아온 다음 날 제 상관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얼굴은 태블릿에 있는 제 보고서를 가리키며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이바노프, 이것은 당신이 만들도록 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것은 전장기술 분석이 아니라 한국 의료장비의 광고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관찰한 가장 인상적인 기술에 대한 정직한 평가입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우리는 러시아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이 서술에 모순됩니다. 제 직업은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의 보안 허가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겁니다.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레벨 3 분석에 보고하세요. 레벨 3 분석은 소국의 구식 장비를 검토한다는 의미였어요. 부서에서 모퉁이로 보내지는 것과 같았죠. 그것은 명백한 처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제 사무실을 정리하는 동안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고위 관리가 제 문 앞에 멈췄어요. 그것은 용감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중 일부는 그것이 기밀로 분류되기 전에 읽었어요. 저는 놀라서 올려다봤어요. 이미 기밀로 분류되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고 수준으로요. 하지만 정보는 그것의 경로를 찾는 방법이 있죠. 그는 전화번호가 있는 작은 카드를 제 손에 슬쩍 건네고 걸어갔어요. 다음 한 달은 힘들었어요. 제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어요. 옐레나는 계속 회복되고 있었지만 우리 둘 다 제 불확실한 직업적 미래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폭발 사고로부터 6주 후에 제 여동생 소피아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메일을 확인해봐.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안 채널을 사용해. 메시지에는 6주 후로 예정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러시아 한국 공동의료기술 컨퍼런스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양국 전문가들과 함께 주최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저는 그녀에게 다시 전화했을 때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오빠의 보고서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 그녀는 대답했어요. 오래된 경쟁보다 러시아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야. 내 연구자료와 오빠의 현장 데이터가 함께 설득력 있는 사례를 만들었어. 옐레나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저를 꽉 안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컨퍼런스 아침은 밝은 봄 햇살과 함께 왔어요. 옐레나와 제가 대형홀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국과 러시아 의사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장비 전시를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보았어요. 민호 박사는 새로운 휴대용 진단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는 방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상관은 참석을 거부했지만 저에게 카드를 건넨 사람을 포함해 국방부의 여러 고위 관리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것은 아니었죠. 제 보고서가 먼저 기각되고 그 다음에 극비로 분류되고 마침내 한국 기술에 대한 진실이 정계의 올바른 귀에 도달하기까지 거의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개회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섰을 때 저는 청중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적들이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야전 병원에서의 폭발로 시작된 여정이 이 가능성의 순간으로 이어졌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의료협력의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정치적 경쟁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공동 약속에 기반한 장을요. 제가 계속 말하는 동안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앞줄에 있는 옐레나의 눈을 마주쳤고 그녀의 미소는 제 성취감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모스크바로 돌아왔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 도착해 있었어요. 한때 그들의 무기로 국가를 평가했던 분석가는 이제 더 깊은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에 있다는 것을요. 제가 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올 때 저는 제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많은 저항,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용기들에 대한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목적으로 그것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진실을 보기 위해 개인적인 위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거의 잃을 뻔했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을 보았으니 저는 결코 제 오래된 믿음의 편안한 맹목성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본 진실은 보지 않은 척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